하는베르크 자연신학 강독 5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앞 강독의 그 마지막 단락에서 독일 물리학자 바이체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에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번역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55강 요 시작하기 전에 그 교보문고로 들어가서 바이체크를 쳤더니 없네요. 그 사람 책이.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소책자를 제가 신학대학의 학부생 때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쓴 사람이 이름이 바이체커라고 말했죠. 근데 바이체커가 형제인데 형인지 동생이 쓴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제목을 그 인터넷 교보문고 거기서 쳐봤더니 다른 사람 이름만 나오네요. 없어요. 슈마커가 나오네요. 슈마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의 기억이 다 흐릿해져 갖고 그런 말 할 때는 앞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해갖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확실하지 않은 걸 쉽게 강도 시간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체커의 자연사라는 책입니다. 독일어로 게슈테 데어 나투어겠죠? 예, 맞아요. 각주 30분에 나옵니다. 게슈테 데어 나투어. 영어로 The History of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쪽 밑에서 한 10째 줄쯤, 9째 줄쯤 되는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이체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왜 바이체커 책을 어디서 한 번 더 구하긴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번역된 게 없으면 읽기 불가능하죠. 번역된 게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절판돼 갖고 이런 서점에 깔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대학 도서관에 신학대학에 있을 리는 없고 모르겠습니다. 바이체커는 이 진행 순서를 다양한 항성계들이 서로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연관시킨다. 아, 그런가요? 그럼 멀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팽창되니까 각 항성 간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감은 못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실감할 수 없는데 그게 리얼리티라니까요. 이러한 실제를 우리가 잘 뚫어본다면 꼭 물리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문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뚫어본다면 예를 들자면 그게 뭐예요? 일상에서 뚫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죽는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죽는다고 하는 걸 알고 70년, 80년 살아봐도 그게 한순간이라고 하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로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들어본다면. 일상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일상만 잘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더 알게 되면 그런 게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관측에 의하면 가장 멀리 이동한 별은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팽창. 이게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팽창한다는 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물리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고고학 그 탐험가들 말입니다. 고고 유물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나 지층을 지질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무슨 지구에 무슨 연대에 있었던 거다 하는 거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미이라가 발견됐을 때 이게 언제쯤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지층에서 뭐가 발견되면 이 생물은 뭐 중생대다 뭐 어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탄소 측정이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빅뱅 때 시작된 복사열인가? 하여튼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측정하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뭐 앞에서 나왔고 뒤로도 좀 나오겠지만 뭐예요? 우발성 개념과 또 중요한 건 역장이거든요. 필드라고 하는 게, 그 물리학에서.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긴 하지만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물망처럼 어떤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드. 근데 뭐, 필드 학기 할 때, 뭐 어떤, 축구장 같은데 뭐,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에서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런 필드예요. 힘의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공간이. 어떤 무거운 그 별이 하나 있으면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거나 말거나 실감하기는 힘듭니다. 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이라고 합니다. 힘, force field. 그래서 중력이 무거운 별이 있으면 축 쳐져서 그 둘레를 행성들이 도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역으로 과거에 그 항성계들은 서로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래서 빅뱅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 전체 우주는 가장 작은 공간으로 응집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이체크는 그 우주 과정의 시작을 수류탄의 폭발로 비유하는데, 이 비유 속에서 수류탄의 파편들은 곧 항성계들에 해당한다. 한산 조각이 나서 팍 퍼지는 거.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던 그 파편들은 오늘날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나이가 곧 우주의 나이가 된다. 138억 년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1년을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거라고 하는데, 뭐 시간도
공간이 휘어지는 것처럼 시간의 밀도도 다르니까 138학년이라고 하는 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이체커에 따르면 그 본래 폭발로부터 가스 덩어리들이 확산하여 나왔다. 그 가스 덩어리들은 격렬한 요동 중에 있었다. 그 격렬한 요동이 가스 덩어리들 간의 무게 차이를 가져왔다. 이 무게 차이가 요동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 놓았다. 그래서 견고한 구체들, 둥그런 것들이, 공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 요동 운동과 회전 운동의 결합작용으로부터 개별 항성계들의 개별적인 편차들을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개별 항성계들은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라는 요소를 탐지하게 된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폭발돼서 하니까 우발성인 거죠. 조각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공장에서 탁탁탁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눈금 재갖고 탁탁 칼로 잘라갖고 만든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요동하는 가스 덩어리 혼합물은 특정의 위치에서 우발적으로 보다 응집했어야만 한다고 바이체커는 힘줘서 말한다. 그 후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회전 운동으로의 전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중력장들은 중력장, 그 형성 초기에 요동으로 해체될 수 있었지만 요동 운동이 회전 운동과 결합하여 작용함으로써 보편적으로는 규칙성이, 구체적으로는 다양성이 나선형 은하의 특성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바이체커는 설명한다. 은하계 자체가 그러한 소용돌이 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동 운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됐다. 요동, 왔다 갔다 이런 운동, 회전, 돌아가는 운동, 그런 결합돼서 어떤 나선형, 둥근 이러한 나선형 모양을 특성을 구성하게 됐다. 바이체커 개념은 이제 바이체커가 생각하는 우주에 대한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개념은 스스로 강조하고 있듯이 세계의 과정의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모델은 아니다. 그것은 바이체커가 지적하듯 현재로서 가능한 모델들 중 가장 보수적인 모델에 불과하다. 보수적인가? 컨서버티브. 그럼 더 극단적인 모델이 있다는 거겠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면 가장 근거가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모델을 얘기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는가 봐요. 그 모델은 알려진 자연 법칙들 혹은 어쨌든 몇 개의 기본 법칙들의 변함없는 타당성을 시공간의 엄청난 거리를 가로질러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더 나아가 그 모델은 바이체커의 모델이에요. 새로운 자연 법칙의 발견이나 혹은 세계 과정들의 진행 속에 새로운 물질들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모델의 설계는 물리학적으로 보수적이라 불려져야 마땅하다. 하여튼 이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을 줄여서 보는 모델이죠. 이런 점에서 모델의 그렇다. 그 모델은 오히려 연역학적 의미에 닫혀진 기회를 전제한다. 이것은 특별히 세계의 미래와 연관하여 세계의 유한성 논제와 관련되어 있다. 닫혀진 기회를 전제한다면 한넨베르크가 생각하는 그 역사의 미래와는 좀 다른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바이체커의 설명 모델이 담지한 보수적 특징들은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 물음과 연관하여 중요한 두 가지 난점을 수반하고 있다. 첫째 난점은 바이체커는 일종의 원초적 기적, 말하자면 세계 과정의 시작의 빅뱅, 시작에 전제되고 있는 본래적 폭발 혹은 대폭발, 빅뱅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건 다 인정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사건이 초래되었는지, 백폭발이 왜 초래되었는지, 혹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겠죠.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물음은 그의 설명 모델의 틀 속에서는 대답될 수 없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이 갖는 한계. 대폭발 빅뱅 이전에 대한 설명은 이 모델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더구나 만일 물질의 양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수십억 년 전 아주 협소한 공간, 뭐 하나의 점처럼 된 협소한 공간 속에 함께 압축되어 있던 덩어리 상태의 우주는 원자들의 바깥쪽뿐만 아니라 원자 핵까지도 납작하게 짓눌렀어야 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난점은 증폭된다. 도대체 그러한 그 하나의 알맹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바이체커만이 아니라 다른 물리학 학자들도 그건 풀지 못하죠. 그건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빅뱅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느냐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 왜 그 한 점이 있었나? 어디서 왔나?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리학이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죠. 와이자커의 설명 모델에서 시초 상태에 협소한 공간이란 실상 수학적으로 한 점이어야 했을 것이다. 한 점. 따라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따라서 시초 조건은 전혀 상상 불가능하며 또한 우주 팽창로의 전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상상 불능이다. 세계의 물질량을 항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의 기본 법칙들을 변함없이 타당한 것으로 설명해내는 바이체커의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우주 과정의 시작은 우주의 계속적 과정들이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러움과 첨예하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칙성하고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의 자연스러움은 결국 태초의 절대적 기적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태초,
성경이 말하는 그때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힘이 개입된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바이체커의 일반적인 물리학의 그 우주 모델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피, 대폭발, 자연사에서 첫 번째였죠. 예. 부자, 그렇죠. 148쪽 맨 아랫줄에 연력학 하면서 쭉 나온 거였어요. 연력학. 자, 둘째. 151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연 법칙들의 변함없는 타당성은, 이건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팽창한다. 그리고 가스가 나와서 어떻게 요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돼서 별이 만들어지며 점점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법칙들입니다. 이게 타당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할 수 있는 거죠. 타당성은 바이체커의 설명 모델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유지될 수 없다. 시초 조건은 방금 말한 대로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본래적 폭발 작용으로의 전이도 자연 법칙들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최초의 그 점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게 대폭발을 일으키게 된 그 힘이, 거기에 가해지는 힘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들이 물리 법칙의 항상성과 모순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체커는 그 우주 폭발이라는 본래 사건이 연력학 이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음으로써 연력학에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면 물리학의 규칙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걸 물음으로써 스스로 반론을 제기한다. 자연 법칙들은 플라톤의 이데화와 유비하여 혹은 단순한 수학 공식들과 유비하여 그 자체로 자연의 법칙들로 이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들은 선행하는 규칙적인 물질 사건들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시초 조건 속에 빅뱅의 그 조건, 그리고 우주적 팽창으로의 첫 번째 전이 튀쳐나오는 수류탄이 터지는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의 힘이. 응축돼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 순간에 자연 법칙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법칙 이전에 어떤 계기라고 하는 거죠. 이 파넨베르크가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여기에 개입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개입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목에는 자연의 법칙성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이상의 언급들이 우주론들을 조망하기 위해 물리 법칙들로부터 외삽적으로 추론하는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리 법칙들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자연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구축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는 실상 와이체커의 모델에 고유한 무시 못할 난점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와이체커의 세계 과정 모델 속에는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로 지향된 우리 물음에 특별히 의미심장한 특징이 여전히 담겨 있다. 적어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의 역사 안에서 특정 사건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인간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자연 사건들은 그들 상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발전에 참으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바이체커의 물음을 통해 아주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구름덩어리로부터 회전하는 형태로 그리고 구체 동그라미 덩어리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바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으로부터 형태로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연력학 이 법칙과 모순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연력학 이 법칙인가 보죠. 이게 엔트로피인가 보죠. 서로 이 모순이 단지 겉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말하는 바이체커의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해도 자연사 내의 핵심 이야기는 제2법칙의 추상적 공식을 통해 예견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할 수는 없다. 다음 패러그래프까지 읽겠습니다. 소제목이 이제 곧 끝나는 거예요.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천체들이 형성된 이후 지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제2법칙의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구 역사의 사건들 중에 생명의 발생은 또한 하나의 예외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생명의 출현으로부터 인간의 발생에 이르는 계통 발생 과정 또한 예외적이다. 연력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주와 생명의 과정은 무수한 자발적 돌연변이들이 반복되던 중에 우연히 예외가 출현하여 추후의 생명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다. 모든 생명의 고리, 탁탁 변화되는 그 고리가 다음에 출현하는 생명의 전제 조건들을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경악할 만한 예외들의 행진은 그렇죠. DNA 핵산으로부터 생명체 이렇게 자기 복제가 되는 생명체 그리고 거기서 또 쭉 발전되는 나오는 그 과정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그 이전의 앙리 베르그송처럼 자연의 발생 사건들 속에는 엔트로피 법칙의 아래로 지향된 작용에 맞서는 힘을 가정했던 까닭을 설명해 준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규칙성을 향하여 지향된 힘, 즉 모든 류의 우연한 예외들을 통해 위로 나아가는 힘인 것이다. 36번 각주를 안 읽었는데요. 일단 그 도둑은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이건 화이트헤드의 책이 있고요. 유명한 The Function of Reason 두루두루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의 위반을 가정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연이 걸어온 길을 이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연이 걸어온 길 거기 이제 우리 인간도 포함됩니다.
이를 우리 인간을 지향하여 온 곳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렇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능력이 없다면 자연은 무의미한 거죠. 물론 뭐 외계인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은 또 너무 많이 나간 거니까요. 그건 접어두겠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다면 이 자연이 걸어온 길을 둘러싼 이야기는 위대한 예외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에게까지 왔어요. 그게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의 그 역사가 예외적인 것인 거죠. 예외적인 사건들의 연속. 그렇게 보면 돼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은 연속인데 예외적인 것이에요. 반면 인간이 자연을 기술적으로 재정향시켜 나가는 과정은 일상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자연은 인간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간다. 자연을 인간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 법칙이 인간에게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예외에 근거한 생명은 바로 다수의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논증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혹은 역으로 비일상적인 기묘한 착상들과 발견들은 인간 역사의 노종에 필수적이었고, 그와 같은 착상이요. 뭘 생각한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탁 들어맞게 생각하는 거. 착상들과 발견들로 인해 자연의 발생 사건들은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 그들이 담지한 걸을 수 없는 일상성과 규칙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었다. 아, 힘들게 읽었습니다. 근데 느낌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판넨베르크가 제시한 설명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